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멋진 결혼에 행복한 삶까지 가능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이토록 학벌주의가 심하진 않았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엄마 뱃속부터 경쟁으로 몰아넣는 학벌주의의 본질을 완벽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1살 조카의 어린이집 때문에 여동생들랑 같이 어린이집 2곳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고 그 차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부모도 아닌데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부터 격차가 생길 거라는 게 뻔히 보이고 그 격차가 우리 조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 격차,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한민국의 학벌주의를 알아보고, 명문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명문대의 숨겨진 혜택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격차를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국공립 어린이집 1곳, 직장 어린이집 1곳, 이렇게 2곳이에요. 어린이집 유형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 아이가 없으시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의 차이를 잘 모르실 텐데, 간단히 말해서 어린이집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놀리는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유치원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1세부터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고, 만 3세부터는 유치원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제 조카는 아직 생후 14개월이니까 영아고요. 아직은 보육이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제가 갔던 국공립 어린이집도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이랑 비교하니까 차이가 너무 컸어요. 일단 직장 어린이집 놀이터 크기가 3배 정도 되고요. 실내 체육 공간이나 도서실 수준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께서 저희 조카를 위한 별도의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학부모들이 잔뜩 와서 시설만 둘러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2곳을 다닌 조카의 두 미래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보육 격차를 느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년이 더 지나서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만 3세가 되면 이 보육 격차가 이제 뭐가 된다? 교육 격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영어 유치원이 등장하죠.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영어 유치원, 이렇게 선택지가 굳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조바심이 나고, 그러니까 재능 개발이나 선행학습을 위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영어 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사교육비 지출이 영유아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재수까지 포함해서 현재 국내 학생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요. 가정별로 전체 소득 중 최소 20%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총 사교육비는 2014년 3조 2289억 원에서 2020년에 3조 7천억 원으로 14% 증가했고요. 한국 전체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6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격차, 유치원에서는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하다 보니 영유아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초, 중, 고, 재수까지 포함해서 26조 원이라는 엄청난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의 원인은 뭘까요? 맞습니다. 학벌주의 때문입니다. 학벌주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이 서열에 따라서 졸업자들에게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 그러니까 직장이나 임금, 아니면 사회적 인정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같은 대학 혹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러한 모든 행태를 포괄적으로 학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학 서열화의 최정점이 어딘가요? 의대나 스카이를 말하죠. 최근에는 안정적인 고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의대를 훨씬 더 선호하죠. 2023학년도 기준으로 의대는 0.6%, 의치한약수는 1.4%, 스카이는 2.5%, 이 자리를 향한 경쟁인 거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스카이나 의학계열,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대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입시 경쟁이 조금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질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학령 인구랑 상관없이 의치한약수 스카이는 18,104명 밖에 해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영유아 때부터 사교육에 뛰어드니까 경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 물리적 희소성과 사회적 희소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풍요로운 상황에서 행복과 불행은 내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얻기 힘든 상대적인 무언가를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타인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갖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승리자로서의 엄청난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대학은 특히나 더 그렇죠. 재벌도 서울대는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입시 경쟁이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지방대, 인서울, 스카이, 의대 이렇게 학벌의 사다리 타기가 계속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교육 팽창의 원인이 학벌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갈게요.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무조건 의대 가라, 무조건 스카이 가라 이 정도 설명이 아니라 뭔가 더 구체적인 남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명문대의 숨겨진 혜택을 대학 재학 중 혜택과 대학 졸업 후 혜택으로 구분하고 재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6가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이에요. 한마디로 학생의 학업적, 직업적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수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국 분야별 탑스쿨 박사고요. 전 세계 주요 대학이나 글로벌 기업기관에서의 경력을 갖고 계시죠. 영어 강의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해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최신 연구 동향 파악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께서 다양한 일자리를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분들을 우리가 전임교원, 즉 정규직 교수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연구든 강의든 전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대학별로 달라요. 2023년 전임교원 확보율 순위를 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학들이죠. 간단히 직관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참 신경 쓰이는 게 돈인데요. 장학금을 받으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겠죠. 교회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금과는 달리 민간 재단에서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학재단 주인이면 어떤 학생한테 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유망한 학생한테 주고 싶겠죠. 그래야 장학금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회 장학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외부에서 해당 대학 재학생들을 장래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오래된 명저나 최신 베스트셀러가 항상 있고 책도 여러 개씩 넉넉하게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빌려볼 수 있고 완전 천국이죠.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국내외 논문이나 학술지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러한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고 없고는 결과물의 수준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명문대에 들어가면 오로지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는 우수한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좋은 도서관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 재학 중 혜택 두 번째는 학회입니다. 보통 한 학기 강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첫 주 오리엔테이션 빼고 13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강의만으로는 해당 과목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컨설팅, 마케팅, 금융, 창업,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이런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학회를 통해서 선후배, 동료들과 관련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풍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회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면 학회에서 매주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건 기본이고요. 스카이, 카이스트 학회들이 모여서 연합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싶은 직종에 재직 중인 선배들과의 만남이나 멘토링도 학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대기업, 스타트업이랑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실무 역량도 키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역대 학회원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현직자, 인사 담당자, 학회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틀에 한 번꼴로 인턴 정보가 계속 뜨고 실제로 선배들이 수료생을 인턴으로 스카우트 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현직자랑 네트워크를 이루고 실무 역량을 쌓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컨설팅이나 외국계,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등 신의 직장에 잘만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학내의 또 다른 엘리트 코스인 거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몇 번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들어가기만 한다면 방향성을 잡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선호가 자연스럽게 대학별 채용 설명의 개최 횟수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 전 2019년 기준이긴 한데 상반기 공채 시즌 개강 첫 주에 서울대 16회, 고려대 16회, 연세대 16회가 열릴 정도로 채용 설명회가 쏠려 있죠. 그리고 최근에 2023년 상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서울대, 포항공대, 한양대 전국 8개 대학에서만 채용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취업률은 어떻게 되냐?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199개 대학 취업률 평균이 64.1%고요. 상위 15개 대학 취업률 평균이 69.7%입니다. 이 지표는 2020년 8월, 2021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표거든요. 근데 2020년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진짜 최악의 취업 절벽이라고 했던 시기예요. 졸업생 예상 취업률이 44.5%고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응답할 정도로 취업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는 70%를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나머지 30%는 창업하거나 대학원 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취업을 원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률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기업 내에 동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서 살아남는 비율도 높겠죠. 애당초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2022년 기준 500대 기업 CEO 중에서 스카이 출신이 44.6%나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서 18개 증권사 CEO만 따로 놓고 보면 스카이 비중이 70%로 올라갑니다. 대학 재학 중 혜택 네 번째 기회는 창업입니다. 창업이 안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학교에 창업 강좌나 창업 교육, 그리고 창업 동아리가 활발하다면 자연스럽게 학생 창업자 수와 창업 기업 수도 늘어나겠죠. 2019년 기준으로 한양대가 이 4개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창업과 관련해서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경우도 크림슨 창업지원단에서 파이빌, 캠퍼스타운으로 이어지는 독창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2018년, 2021년에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 자기주도 학습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PBL로 키울 수 있다고 추천하고 있고 주요 대학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학사과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 교수학습개발원의 자기주도 창의설계 프로그램, 이화여대 도전학기제, 아주대 파란학기제가 있어요.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학생이 팀을 꾸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화여대, 아주대는 이러한 활동에 학점까지 부여함으로써 PBL을 학사제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도 하고 학점도 따고 경험도 쌓고 일석삼조죠.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교육받고 투자받고 지원받은 학생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팔거나 상장시키겠죠. 이때 상장 결정을 내리게 되면 주로 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이 상장하는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가 나온 겁니다. 5번째 기회는 고시입니다. 소위 엘리트 코스죠.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간단히 시험별로 지표만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2023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입니다. 고려대가 19.85%로 1위, 서울대가 18.51%로 2위, 연세대가 15.21%로 3위를 차지했네요. 이 중에서 스카이 로스쿨 입학생만 놓고 보면 각 로스쿨 비중이 이렇게 되고요. 전체를 합치면 스카이 출신이 총 86.7%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시가 시작된 200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총 15년 동안 입학생 전체 중에 53%가 스카이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해야 상위권 로스쿨에 합격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면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법조 경력을 쌓아서 경력 판사가 되거든요. 각각 살펴보면 먼저 2023년도 신임 검사 출신 학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이고요.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6명은 스카이 학부 출신입니다. 끝으로 대형 로펌의 경우 스카이 학부, 스카이 로스쿨, 그리고 대형 로펌 취업 이게 공식화 됐는데요. 2021년 기준 6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중에서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77%를 차지했고요. 5대 로펌의 신입 중에서 스카이 학부 출신은 80%를 차지했습니다.
5급 행정고시의 경우에는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스카이 학부 출신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65.9%를 차지했습니다. 외교관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15명으로 견고한 1위를 차지했고요. 연세대와 한국외대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공인회계사의 경우 고려대가 8년 연속으로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혜택 6번째 기회는 연구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연구비 수혜 실적은 크면 클수록 영향력 있는 과제를 진행한다는 의미고, 그게 고스란히 연구 실적이 되기 때문에 커리어상 당연히 좋겠죠. 연구비 수혜 실적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연구력과 논문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라이덴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피인용도가 높은 상위 10% 논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라이덴 랭킹 종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문대의 숨겨진 혜택을 대학 재학 중 혜택과 졸업 후 혜택으로 구분하고, 먼저 대학 재학 중 혜택으로 학업, 학회, 취업, 창업, 고시, 연구를 6가지 기회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6가지 기회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기회들은 교수나 선후배, 동료, 즉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들이 내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명문대 그 자체가 맹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명문대라는 배타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그 환경에서 끝까지 버텨냄으로써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와 기대를 갖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성공 마인드를 장착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명문대 재학 중에 얻을 수 있는 숨겨진 혜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제가 조카가 다닐 어린이집 2곳을 방문한 뒤 어린이집에서부터 보육 격차가 발생하고, 이게 교육 격차, 나아가 학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 사교육비는 물론 전체 사교육 시장이 26조 원까지 급증했는데, 그 이유가 학벌주의, 나아가 명문대의 숨겨진 혜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학 재학 중 혜택과 대학 졸업 후 혜택으로 구분한 다음에 재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학업, 학회, 취업, 창업, 고시, 연구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이 6가지 기회의 핵심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성공 마인드가 있다고 보고, 명문대가 독점하는 배타적 성장 기회야말로 학벌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어린이집 방문기에서 시작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벌주의의 본질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 내용이랑 이어서 명문대의 숨겨진 혜택 중에 대학 졸업 후 혜택 3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이러한 기회들을 얻지 못해서 발생하는 학벌주의의 폐해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진로진학은 백은용. 감사합니다.